투자플러스의 최은정입니다. 센 투자플러스 4주에 걸쳐서 매주 금요일 부동산 특집으로 준비하고 있는데요. 오늘이 그 마지막 시간입니다. 안정적이면서 높은 수익을 얻는데 가장 좋은 방법으로 꼽히는 부동산 투자. 하지만 선뜻 뛰어들기에는 비용적인 면으로도 부담스럽고 또 정보나 노하우가 없어서 쉽지 않지요. 저희 투자플러스와 함께 하시면서 부동산 투자에 대한 길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실전을 위한 토지 투자 기술, 잘 사고 파는 방법과 함께 주목할 만한 토지 정보까지 준비했습니다. 부동산 토지 전문가 박규남 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토지 전문가 박규남입니다. 저번 시간에는 이제 토지 투자 성공 비결에서 매입 부분에서 계속 알아보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도 거기 이어서 계속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등기부 등본을 하면 번지를 알아야 되는데 번지를 알려면은 요즘에는 참 인터넷이 잘 돼 있습니다. 그 번지에서 사이트 대상 토지를 본다면은 내가 좋아하는 땅이 일일이 현장 가가지고 내가 땅을 다 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큰 그림을 볼 수도 없고, 그러면 지어가지고 우리 지금 다음 위성지도 네이버 위성지도가 잘 돼 있는데 구글하고 그 위성지도를 보면은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전체적인 땅을 다 볼 수가 있습니다. 북한 빼고. 우리 대한민국에서만 모든 땅을 볼 수 있는데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하여튼 많은 땅들 중에서 내가 그 대상 사이트, 새만금이라고 뜨고 내가 비교를 하면, 예를 들어서 새만금 지역에 이 새만금 지역 내에서도 내가 어디 땅을 투자할 건지, 이렇게 새만금이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 어디 땅을 투자할 건지를 봤을 때 번지를 알아야지만이 정확한 정보를 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다음 위성지도 들어가 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지역에다가 마우스 이런 땅이 있으면은 마우스를 여기다 대고 우측 클릭을 하면은 여기가 궁금해가 뜹니다. 여기가 궁금해가 뜨면 여기 누르면은 번지가 나옵니다. 그러면은 장신리 2214-4번지다. 2214-4번지다 싶으면 이것을 번지가 나왔습니다. 번지가 나왔으면은 그 다음에 들어갈 게 토지 이용 계획 확인원. 토지 이용 계획 확인을 떼야 됩니다. 자, 이거는 또 어디서 보느냐? 이것은 현재 지도와 입지 부분을 다음 지도로 봤다면, 다음 위성. 그 다음에는 다음 위성 지도 입지를 본 다음에 그 대한 번지를 따고 그 다음에 토지 이용 계획 확인원을 열람을 하는데, 이 토지 이용 계획 확인원은 토지 이용 규제 정보 시스템입니다. 여기 가면은 토지에 대한 모든 서류적으로 가지고 소유권 관련 사항만 빼고, 그 등기부에 나와 있는 소유권과 소유권 이외 권리 사항만 빼고는 웬만한 건 여기 다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그 지적도 하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중요한 용도지역하고 면적, 지목, 그 다음에 공시지가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땅에 대한 정보를 알고 그 다음에는 우리 등기부 등본을 떼어봐야 된다는 거. 그렇게 해서 떼어보면은 그 작업을 하기 전에 모든 준비는 끝난다는 겁니다. 서류적인 부분과 입지적인 거는 우리가 직접 안 가봐도 그런 위성지도가 잘 돼 있기 때문에, 이런 위성지도를 잘 이용하면 현장에 안 가더라도 1차적인 분석은 다 끝난다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말하는 발품 말고 손으로 한다고 손품을 판다고 얘기하는데, 요즘에는 발품 이전에 손품을 팔면은 더 그것이 상당히 예전보다 좋은 거, 아주 편리하게 됐습니다. 그 부분 잘 활용을 하시고, 그 위성지도로 해서 손품을 열심히 파셔가지고 잘 확인을 해보시고, 그리고 지주 작업은 기계 보고 한다는 거, 매입 부분하고 서두르지 마는 거. 중개업자 소개 받기인데, 저번 주에 중개업자 소개를 받을 때 가격이 어떤 식으로 움직이는지를, 가격이 움직이냐, 물건이 나오는 흐름을 봤었습니다. 그러다 다시 위에서부터 보면 업자가 있습니다. 중개업자가 원주민, 외지인이죠. 외지인이 중개업자고 원주민 중개업자인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작업을 하는 똥방, 그 작업자.
그 다음에 이제 2장, 그 다음에 지주, 원지주. 주의해야 될 것은 이제 뭐냐면은, 현장 가가지고 인터넷에서 배웠던 부분, 인터넷에 보면은 뭐 가서 마을 이장을 만나라 얘기했죠. 이제 마을 이장을 만나라, 그 동네 슈퍼를 가라, 뭐 가서 주민들의 얘기를 들어라. 주민들 얘기는 듣는 건 괜찮습니다. 그게 또 어떻게 재수가 없어가지고 주민 중에서도 땅을 팔려는 그 주민을 만나버리면 지 땅을 비싸게 팔아먹으려고 이제 상당히 고가의 가격을 부릅니다. 그러면서 주민의 말을 듣고 또 어떻게 보면 이제 업자한테 말고 원 주민한테 그런 어떻게 보면 이제 가격적으로 휘둘려 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이제 이 사람들 말 전적으로 믿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제는 믿으면 안 되고 이 사람들에 의해서 참고를 하고 반드시 중개업자한테 그 가격을 다시 떠야 됩니다. 가격을 다시 떠가지고 이 사람들이 말이 맞는지, 그리고 얘들이 말하는 가격과의 이 평균 비교를 해서 직접적으로 봐서 이제 이 사람들한테 부탁을 하는 방법도 있고, 외진 부탁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원주민이 이장과 똥방하고 이 사람들한테 물건을 다 내놓기 때문에 가격은 당연히 갈 때마다 한 번씩 붙습니다. 뭐 안 붙을 수도 있는데, 이게 10만 원에 나왔다면은 뭐 여기서 만 원씩 붙어가지고 여기서 팔 때는 뭐 한 13, 4만 원. 평당 가격이 붙으면 이 1000평이라면 4천만 원의 차이가 나는 겁니다. 이게 만약에 1000평 땅이 있습니다. 1000평 땅이면은 이게 이제 1000평이면 이것을 1억에 살 수 있는 땅을 1억에 살 수 있는 땅, 여기서 하면 1억에 살 수 있는데 여기서는 뭐 1억 3천, 1억 3, 4천 꼴에 사버리는 경우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전 시간에 토지 매입할 때 중개업자한테 소개받기 이전에 직접 작업을 해라 했던 것이 이런 이유입니다. 내가 원지주만 작업을 잘하면 얼마든지 가격을 이제 싸게 살 수가 있고, 이게 만약에 1억인데 시세가 1억 5천짜리인데 1억 5천인데 잘만 하면 1억 5천만 원을 바로 벌고 들어가는 겁니다. 이래서만 작업에 대한 중요성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 아셔야 되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해서 편하게 중개업자 해가지고 이렇게 해도 되겠지만, 시세보다 1억 5천보다 3, 4천에서 1000만 원, 2천만 원 싸게 살 수도 있겠지만은 실질적으로 원주민하고 바로 붙어버리면은 좀 더 싸게 살 수 있다. 근데 이제 이런 부분에서 지저 작업이 실질적으로는 개인이 하기 힘드니까 중개업자를 통해서 이제 사게 되는데, 중개업자를 통해서 살 때는 이제 중개업자를 어떤 식으로 선별을 하느냐. 중개업자를 선별할 때는 이 중개업자 중에서 우선적으로 이제 거래를 해야 될 중개업자가 원주민 중개업자, 매물이 많은 원주민 중개업자 위주로 우선적으로 하고, 그다음에 외지인 중에서도 오래된 외지에서 오래 들어와가지고 원주민과 유대 관계가 잘 되는 부분, 그러니까는 확인을 많이 해봐야 되는 겁니다. 원주민 중개업자가 거래를 하려는 중개업자가 원주민이냐 아니면 외지인이면은 들어온 지가 얼마나 됐느냐, 그리고 그 외지인에서 들어온 중개업자가 매물은 얼마나 보유했고 원주민하고 얼마나 유대 관계가 잘 되는지, 그 부분을 이제 파악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선적으로 중개업자를 이제 만나기 이전에는 통화를 하게 됩니다. 중개업자 부동산에 124 전에서 통화를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통화를 하게 되면은 통화를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중개업자가 어떤 중개업자인지를 잘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그 확인을 해보고 직접 미팅을 했을 때 이 사람이 괜찮은 사람이다. 그러면은 이제 복비는 후하게 준다는 거, 이렇게 뭐 싸게 준다 하더라도 처음에는 얘기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하고 지속적인 거래를 하게 돼야 되고, 그리고 중개업자를 직접 만나기 전에는 또 그 지역에 법무사가 있습니다. 법무사 사무소가 개발 지역 인근에는 법무사 사무소가 상당히 여러 개소가 있습니다. 여러 개소 있으면 이 법무사마다 전화를 해가지고 내가 땅을 좀 매입을 하려는데 괜찮은 분 있으면 소개를 해달라. 그래서 난 중개업자보다도 그 지역에서 직접 작업하는 사람이나 이장분들 소개를 해달라고 이 사람들의 소개를 받는 것도 괜찮습니다. 법무사를 통해서 확인을 전화를 해가지고 내가 한번 내려가려고 그러는데 그 이전에 괜찮은 사람 있으면 소개를 해달라면은 법무사에서 얘기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자기가 거래해주는 고객 위주로 얘기를 해주겠지만은 그것은 다시 또 이제 선별하는 부분도 들어가서 이제 보면 됩니다. 이 사람 선별한다는 것은 어려운 게 아닙니다. 이제 얼마나 가격을 양심적으로 얘기하느냐, 이제 그 부분인데 몇 군데 통화를 해보면 그쪽 지역에 대해서 시세를 얘기하는 중개업자가 이제 시세를 중개업자들이 얘기를 합니다. 이 시세 당연히 시세대로 이제 얘기를 했다. 그러면 이 사람은 괜찮은 것이고 양심적이고, 뭐 시세보다도 이제 이 사람이 좀 비싸게 얘기합니다. 뭐 플러스 뭐 한 2, 3만 원, 뭐 2, 3만 원 이렇게 얘기가 돼버리면은 여기는 좀 약간 좀 붙었다. 뭐 가격이 붙었다 그러면 이런 거 좀 제외시키면 됩니다. 이제 제외시키고 시세에 어느 정도 비슷하게 되는데, 그럼 내가 시세를 언제 알아야 되는데 어떻게 시세를 알아야 되냐? 이제 뭐 시세를 알아보면 이제 시세할 때는 내가 이제 반대 연기를 하면 됩니다. 이제 반대 연기. 이 반대 연기가 뭐냐면은 별로 어려운 게 아닌데 다들 모르십니다. 내가 이 똑같은 이 심리를 알면 이제 되는 건데, 이 매도자 중개업자들의 이제 심리는 당연히 이제 싸게 매도자한테는
매도자한테는 가격을 깎으려고 그럴 것이고 가격을 깎아서 싸게만 작업이 돼야지 사는 사람한테는 좋은 가격에 그리고 거래가 빨리 이루어집니다. 근데 무조건 가격 깎으려고 하시고 당연히 또 매수자한테는 중개업자가 얘기할 때는 가격을 비싸게 얘기합니다. 왜? 자기 먹을 거 생각해야 되니까 이 부분을 비싸게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시세보다 플러스 뭐 10,000원에서 뭐 30,000원이 붙은 가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내가 이제 확인을 해볼 때 내가 땅을 사야 되는 입장이니까 매도자의 입장에서 가격을 물어봅니다. 내가 어디에 땅이 있다. 땅을 내고 이제 그 땅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은 중개업자는 가격을 깎을 겁니다. 시세보다 싸게 얘기를 할 겁니다. 그럼 시세보다 얘기하면 만약에 이 사람이 뭐 10만 원 얘기했다. 거기 땅값 10만 원뿐이 안 합니다. 그러면은 다른 지역에서 하니까 또 물어보니까 매수자인 척하고 또 물었어요. 그러니까 다른 데서는 뭐 한 5만 원 얘기한다. 그러면 15만 원 정도 얘기하면은 이제 이 두 개에서 평균치를 내는 방법도 있고 그리고 매도자가 말한 10만 원에 대한 가격에서 뭐 2, 3만 원 붙은 게 플러스 시키면 이게 그냥 뭐 시세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이 중개업자는 매도자는 가격을 무조건 후려쳐가지고 가격을 쳐가지고 내 이득금이 이제 남아야 되니까 그에서 인정받는 부분을 생각하면은 이제 가격을 싸게 깎으니까 이 10만 원에서 자기가 플러스 이익이 되는 부분이 이제 2, 3만 원 정도 붙으면은 이것이 시세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아니면 15만 원 이 사이에서 이 시세를 보면 되는 거. 근데 매수자에서 연기를 할 때는 내가 이제 이 어디 지역에 땅을 살 것이다. 땅을 살 건데 그런데 시세가 얼마냐. 그러면 당연히 높게 얘기하니까 여기서 어느 정도 가격을 감하면은 거기서 이제 평균적인 시세 거래되는 시세라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시세가 평균적인 시세가 나왔다. 그럼 12만 원이다. 그럼 한 12만 원이면은 이제 이 중개업자들이 얘기하는 가격이 12만 원 정도 얘기하면은 이건 좀 양심적인 중개업자다. 그런데 이 사람하고 거래를 해야겠다. 이 사람하고 이제 거래를 하면은 이제 지속적으로 이제 한번 내려가서 만나야죠. 이제 미팅을 하게 되고 직접 미팅을 하면은 이제 그때는 내가 이제 당신과 거래를 하면은 복비라든지 그런 부분 왜 당연히 중개업자들도 그 일을 하고 사업을 하면서 이제 일이 하면서 이제 돈이 남아야 되니까 이제 돈을 벌어야 되니까 사업 수익이 있어야 되니까 거기에 대해서 후에 후하게 주겠다는 이런 멘트는 뭐 간략한 거지만 아주 이런 것이 또 좋게 작용하니까 이런 거 꼭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시세는 반대로 해가지고 연기를 하면 되고 이 지속적인 관리는 이제 뭐 매물이 나온 게 없냐 언제든지 매물이 괜찮은 게 나오면 내가 직접 가서 사겠다 이런 얘기만 던져놔도 중개업자는 이제 장부에다 올립니다. 고객 리스트에 올려가지고 당연히 대화가 잘 통하고 그리고 이제 복비를 좀 후하게 주겠다면 중개업자가 좋은 땅이 나오면은 1차적으로 중개업자가 내가 이제 살 수 있냐 중개업자 자신이 살 수 있냐 당연히 중개업을 하는 이유가 제일 좋은 메리트는 좋은 땅이 자기한테 제일 먼저 나오기 때문입니다. 직접 작업을 하면은 자기가 빼지만 우리가 개인이 직접 빼지만은 중개업자한테는 원주민 땅이든지 무슨 땅이든지 땅을 팔려는 사람도 중개업자한테 땅을 내놓으니까 그리고 가격도 주도권도 웬만하면 중개업자가 지니까 이 중개업자가 좋은 땅이 먼저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자금력이 있는 중개업자는 이렇게 내가 살 수 있냐 좋은 거 나면 바로 사버립니다. 가격 쳐가지고 20만 원짜리 땅 뭐 15만 원에 쳐가지고 자기가 직접 사버립니다. 사면은 평당 5만 원은 시세보다 싸게 사니까는 뭐 1,000평 잡으면 5천만 원이 그냥 뚝 떨어져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내가 살 수 있느냐. 경제력이 되면은 부동산은 가지고. 두 번째로 내가 못 사면은 이제 이런 고객 리스트에 있는 사람들한테 전화가 들어가는 겁니다. 자, 그 매물이 얼마 나왔는데 양심적인 사람은 평당 얼마를 주시오. 그러면 내가 당신한테 물건을 드리리다. 아니면은 뭐 얼마에 붙여서 아예 물건이 나온다든지. 이렇게 되기 때문에 지속적인 관리는 계속적으로 내가 중개업자한테 내가 땅 살 의지가 계속 있다는 것을 서로 이제 계속적으로 통화를 해가지고 관리가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식으로 나온다. 경제력이 있는 사람한테는 그 돈이 얼마 정도 붙더라도 시세보다는 좀 더 싸게 조금은 더 싸게 살 수 있는 부분. 그리고 이제 경제력이 없으면은 뭐 조금 더 있는 사람보다는 좀 더 싸게 살 수 있는 부분. 그 이전에는 지주 작업을 하는 것이 더 좋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속적인 중개업자 소개받는 이 부분이고 이제 경매에 나가기 전 물건. 이것도 어떻게 보면 한마디로 한 지주 작업의 또 한 맥인데 경매에 나가기 전 매물 걷기라는 것은 이제 경매가 이제 나갑니다. 매물이 경매로 나가기 전에 사정이 이제 경매로 나가기 이전에 여기 간격이 있습니다. 경매 개시 결정이 되면은 이제 이건 경매에 나가게 되는 건데 당연히 나가서 취하는 시킬 수 있습니다. 연락만 잘 하면은 이 경매는 대법원
대법원 경매 사이트. 대법원 경매 사이트 가면은 이제 무료로 다 볼 수 있습니다. 이 경매 사이트 가면은 여기 가면 모든 또 토지에 대한 정보가 나오는데 여기는 이제 당연히 지번. 이 지번만 알면은 토지에 대한 정보는 다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지번만 알면은 여기서 다시 또 등기부를 떼도 되고 등기부를 떼고 그리고 현 소유자가 하는 이 주소랑 그런 것을 다 요즘에는 그 사설 경매 사이트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 다 알아보면 됩니다. 이 알아보면은 아까 전에 지금 1, 2, 4라든지 그런 지주자가 하는 방법으로 해가지고 경매에 나가기 전에 이 지주와 연결이 합니다. 이 지주. 이 지주하고야 이제 경매 나가기 전에 직접 연결을 해가지고 어차피 경매에 나가면은 감정가로 하면은 그 상당히 가격이 많이 다운이 됩니다. 시세는 30만 원이지만 경매는 감정가가 거의 뭐 한 요즘 실거래가에 많이 맞춰졌다 하더라도 거의 한 20만 원 정도뿐이 안 됩니다. 뭐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경매 낙찰을 할 때는 입찰 볼 때는 뭐 실거래가의 70% 정도를 생각하라고 그러는데 뭐 그거는 뭐 사정에 따라서 많이 다르기 때문에 정답은 아니고 그러니까 이 되면은 어차피 감정가가 되면 싸게 감정이 되니까 야 너 그럴 바에는 내가 더 쳐주겠다. 응? 네가 30만 원의 시세는 떠나가지고 네가 해봤자 감정이 얼마 안 된다는 거 웬만한 사람들 다 알고 있습니다. 경매 나가면 헐값에 나간다는 거. 그러니까 그 헐값에 나가는 가격보다 내가 한 단돈 1, 2만 원은 더 쳐줄 테니까는 내가 그 너의 채무를 다 변제를 하고 가능하다면은 그 변제를 하고 이쪽 부분을 내가 이제 그렇게 거래를 하자. 그러면 또 이렇게 해서 또 거래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내가 직접 하는 부분이 있고 또 변호사라든지 법무사로 통해 가지고도 이런 매물을 경매, 법무사 나가기 전에 법무사가 이런 걸 또 많이 알게 되면 지역 법무사들이 경매 물건을 많이 접수를 하게 됩니다. 그런 채무관계 채권자들이 경매 신청을 이렇게 접수를 해버리기 때문에 이런 법무사, 이것도 지주자가 직접 안 되면 이제 법무사로 통해 가지고 법무사한테서 경매 물건을 또 이제 소개를 받는다든지 이런 거를 정리를 해가지고 좋은 가격에 땅을 또 매입을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토지 이름 매입은 대략적으로 이런 식으로 보시면은 별 무리 없이 좋은 가격에 이제 우리 실무적으로 이제 할 수 있는 겁니다. 매물 분석하기를 이제 토지 매입을 어떤 식으로 할 건지 했으면은 그 섹터가 정해졌습니다. 정해졌고 내가 이제 지주자가 하기 이전에 어떤 매물을 할지 아까 그것이 지금 강의하고 좀 비슷한 부분인데 서류 분석입니다. 이제 서류 분석에 보면은 이제 내가 직접 그 서류를 분석을 한다는 것은 그 공부상으로만 내가 현장을 안 봐도 모든 거 서류에 다 나와 있습니다. 이제 뭐 유치권이라든지 지상물에 대해서는 내가 현장을 가가지고 내가 서류상으로 확인할 수 없는 부분은 당연히 매입 전에 계약 전에 가서 확인을 해봐야겠지만 그 이전에는 1차, 2차 검토는 뭐 서류 분석하고 위성지도 분석하고 그러고 마지막으로 이제 현장 분석인데 이 두 분석만으로 이제 서류 분석하고 이제 그 위성지도만으로도 웬만한 거는 다 검토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서류 분석에 대해서 이제 제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서류 분석에는 이 토지 서류에는 제일 중요한 것이 이제 토지 현재 그런 용도 지역하고 이제 그 개발에 관련된 토지 이용 계획, 토지 이용 계획에 관련된 모든 것들이 토지 이용 계획 확인원에 다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예전에 군청에서 토지 계획 확인원 발급을 받았어야 되는데 지금은 이제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토지 이용 규제 정보 시스템, 이용 규제 정보 시스템 하면 토지 이용 계획 확인을 발급받으면은 여기서 아까 전에 매물 작업을 하는 순서를 말씀드렸듯이 그 용도 지역을 우선 파악이 됩니다. 용도 지역 파악이 되고 그 다음에 이쪽에서 지적도로 해가지고 지적도로 가서 도로 부분이 확인이 됩니다. 도로 부분이 확인이 되고 그럼 이 두 개만 봐도 많은 그 부분이 됩니다. 용도 지역과 또 용도 지역과 지구의 뭐 이용 변경하고 뭐 또 변경되는 부분, 그 다음에 용도 구역에 관련된 부분이 막 나오고 합니다. 그다음에 임야 같은 경우는 이제 임야 지목이 나오는데 임야 같은 경우는 자 보존산지, 뭐 준보존산지 이렇게 뭐 나옵니다. 그럼 이 준보존과 보존의 차이는 또 얘기하면 또 길지만은 한마디로 보존은 규제가 심하고 이제 준보존은 일부 허용이 되는 개발 허용이 되는 거. 개발 허용이 되는 땅이 이제 준보존. 그러니까 당연히 준보존은 땅은 개발이 되는 게 좋으니까 준보존 산지로 이제 개발해. 이런 부분들 이용계획 확인해 보면은 웬만한큼은 이 땅이
좋은 땅인지 안 좋은 땅인지는 서류상 봤을 때 이거 다 나오는 거. 그리고 이제 개발 사업하는 사람들은 이 계획 확인원에 봐가지고 용도 지역으로서 1차 검토를 다 마쳐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중요한 것이 이 토지 이용 계획 확인원을 상당히 좀 잘 봐야 된다. 그리고 이제 서류 분석은 이것은 계약 시에 또 뭐 검토해도 될 부분이지만은 미리 이런 등기부 봐가지고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 그건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대장 같은 경우는 정확한 면적을 따질 때는 대장을 보면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뭐 공시지가라든지 또 등급별을 확인할 수 있는 거고, 등기부 같은 경우는 여기서 이제 규제사항이 이제 어떻게 돼 있는지, 규제사항이 어떻게 돼 있는지를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소유권에 가가지고 하자가 있다. 뭐 예고등기, 뭐 등기부에 예고등기가 있다. 그러면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상당히 투자를 하면 안 되죠. 예고등기 같은 경우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리고 이제 여기 말고 이제 또 가등기. 이제 가등기도 또 뭐 때문에 많습니다. 뭐 소유권 이전 청구권 있고, 그 다음에 뭐 매매 예약이 있고, 뭐 이런 게 있으면은 또 사면은 안 된다는 거. 이제 뭐 풀 수 있는 방법은 있지만 상당히 이거는 불확실한 거기 때문에 예고등기나 뭐 가등기 있는 거는 이제 좀 피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선적으로. 이 예고등기, 가등기는 피해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뭐 많습니다. 이제 가압류, 가압류나 압류. 이런 거는 뭐 또 내가 얼마든지 돈을 갚아주고 해지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말소. 뭐 해방공탁이라 그러는데 뭐 공탁을 걸어가지고 이제 해방공탁을 걸어서 이제 이런 거는 또 없앨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일단 예고등기라든지 이런 가등기 부분을 많이 좀 고려를 하셔야 됩니다. 좀 투자 대상에서 제외시켜야 된다는 거. 이 서류 부분은 이 정도로 해서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위성지도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 위성지도 같은 경우는 이제 다음 위성지도, 다음이나 네이버인데, 이 다음이 부동산 하기에 좀 편리하게 돼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이. 그래서 이제 다음은 현장 가기 전에 이 밟은 손품을 파는 겁니다. 이 손품을 판다는 것은 이 위성지도는 말 그대로 항공 사진을 찍은 겁니다. 항공 사진을 하늘에서 찍은 거래 가지고 현황이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다만 주의해야 될 것은 대부분 2년에서 3년 전 사진입니다. 현재로 봐가지고 2010년도 사진이기 때문에 내가 그때는 없던 게 지금은 생겼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위성지도도 100% 믿어서는 안 된다. 이제 100% 믿어서는 안 되고, 100%는 아니고 여기서는 이제 내 땅의 입지 부분, 입지가 어느 정도고, 그리고 뭐 시내라든지 개발지하고의 그런 떨어진 거리나 이제 접근성하고 그다음에 그런 부분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는 거.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이 이제 유해시설. 이제 그 땅에 한마디로 말하면은 그 지주들이 좋아하지 않는 거, 쓰레기장, 뭐 묘지라든지 공동묘지라든지 뭐 쓰레기장이라든지 뭐 그다음에 화수 종말 처리장 뭐 그리고 뭐 이제 그 선호하지 않는 것들 있죠. 예. 그런 유해 시설 뭐 이제 축사가 있다든지 뭐 아니면은 뭐 닭을 키우고 있다든지 그런 것 보면은 그런 것을 위성지도로서 이제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직접 가기 이전에 내가 직접 갔을 때도 안 보이는 것이 위성지도로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뭐 그런 것은 내 땅이 여기 있으면은 그 주변에 보면은 뭐 파란 지붕들이 많습니다. 뭐 이런 것도 보면은 알 수 있는 게 파란 지붕에다가 뭐 이제 황풍구를 뚫어놓은 것들이 있어요. 뭐 이런 거는 뭐 축사로 이제 보시면 되고, 뭐 그 다음에 뭐 이쪽에 돼가지고 뭐 또 이런 그다음에 이제 하수 종말 처리장이나 뭐 쓰레기장 같은 경우는 뭐 많습니다. 폐차장이라든지 뭐 그런 경우 같은 경우는 지자체에다가 번지를 물어가지고 어디 번지 인근에 뭐가 있느냐 하면은 뭐 또 알 수도 있고, 그냥 직접 찾아가 볼 수도 있고, 1차적으로는 위성지도로 해가지고 이런 부분들 혐오시설, 유해시설, 뭐 혐오시설 이제 뭐 사람들이 좀 혐오하는 거. 그다음에 묘지도 보면은 이제 위성지도 볼록볼록하게 이렇게 뭐 엠보싱 형태로 이제 볼록볼록하니 해가지고 이 주변에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참 징그러운데 막 공동묘지가 많은 거는 표가 이렇게 납니다. 그리고 또 그 땅에 자기가 살려는 그 땅에 사이트에 있는데 이렇게 볼록하게 무덤이 와 있다. 그럼 이런 거는 가가지고 꼭 확인을 해야 됩니다. 이 무덤에 어떤 식으로 무덤에 걸리는 관계는 어떻게 되느냐. 이게 또 이제 실제로 현장에서는 지금 얘기가 또 너무 길어지니까 무덤 같은 경우는 이제 무연고가 있고 무연고 유연묘가 있습니다. 무연고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묘의 주인이 없는 겁니다.
예, 유연면은 이제 묘의 주인이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이장을 이제 할 수가 있는데 어떻게 보면 유연고가 있으면은 좀 더 어려운 경우가 있고 이제 묘지를 이장을 안 주면 또 다양한 상당한 비용을 또 내줘야 되고 무연고 같은 경우는 어떻게 공고를 해가지고 묘지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수월합니다. 그래서 이제 묘지도 있으면은 유연건지 무연건지 그런 걸 꼭 확인을 해봐야 되고 이제 이런 부분 이제 위성지도로 얼마든지 이제 확인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현장 분석은 위성지도 현장 분석 반드시 해야 됩니다. 예. 왜냐 이제 현장에서 들어갔을 때 현장 분석은 이제 현장에 아까 말씀드렸지 2년 3년 전에 있던 위성지도를 봤는데 이 지금 가보면은 아 이거 2, 3년 전에 지금 건물이 없으니까 지금 없겠다. 이렇게 갔다가는 이제 가니까 내가 땅을 사놓고 가보니까 위에 뭐 고인돌이 있다든지 아 뭐 아니면은 뭐 위에다가 뭐 건물이 있는데 살고 있어요 사람이 살고 있다. 사람이 살고 있다든지 아니면은 봤는데 건물 등기부가 있다든지 건물 등기부나 건축물 관리대장 뭐 이런 것이 있어버리면은 골치가 아픕니다. 이런 건. 그렇게 해서 현장을 가가지고 땅을 계약하기 전에 무조건 현장을 가서 이 지상물이 있는지 그리고 유치권을 행사하는 사람이 있는지 그다음에 유치권과 이 지상물을 이제 분석을 꼭 해야 됩니다. 얼마 전에도 제가 아시는 분이 그 현장을 안 가보고 땅을 샀다가 계약을 하고 나서 갔더니 건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건물이 있었으니까 농취증이라고 있습니다. 농지 취득 자격 증명.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이 발급이 안 돼가지고 소유권을 이전을 못하는 그런 상황이 하자가 걸려버려서 지금도 상당히 애를 먹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만약에 가서 건물 부분을 확인을 했고 등기부와 토지 그 건물 관리자하고 토지 소유자하고 건물 소유자하고 또 이제 달랐던 경우가 있어가지고 상당히 애를 먹는 경우인데 그런 부분도 전부 확인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은 이제 당연히 서류를 분석할 때는 서류 분석할 때 등기부에서 이 건물이 있느냐, 건물이 있는 여부, 그 다음에 건물이면은 소유자가 토지 소유자와 동일하냐. 이제 이 부분을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이 토지 소유자하고 건물 소유자가 다르면은 토지 소유자는 건물 소유자한테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법정 지상권이 성립돼 버리면 상당히 이거는 건물과 땅은 따로 놀기 때문에 이거는 나중에 뭐 상당히 하자 물건이 되죠. 그래서 이런 건물 부분을 확실히 따지고 소유주가 있다면은 이 소유주에서 건물을 이전을 받든지 아니면 철거를 하든지 이 부분을 정확하게 권리관계를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래야 나중에 문제가 안 생기기 때문에 이 등기부에서도 이 건물 부분 같은 걸 확인할 때는 이제 계약 전에 다 해야 된다는 겁니다. 현장 분석 단계에서 반드시 이제 하는 겁니다. 그래서 현장 분석 준비물, 이제 현장 분석 방법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거냐면은 현장을 분석하기 전에 이제 뭐 당연히 나침반하고 그런 게 많은데 나침반하고 뭐 그다음에 뭐 내비게이션 뭐 이런 거 있는데 이건 이제 지적도 하고 그다음에 요즘 같은 경우는 이제 예전에는 이런 것이 많이 필요했는데 요즘에는 위성지도가 있기 때문에 현장 위성지도 한 통만 복사를 해서 가면은 현장에서 그 대상지를 찾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이제 그런 대상지를 어렵지 않고 그다음에 이제 위성지도로 이런 현장 분석 방법을 다 가능하기 때문에 요즘은 예전처럼 그렇게 막 힘들지가 않습니다. 예전에만 현장 위성지도가 없을 때는 그 토지를 현장 보러 갈 때는 이제 토지가 목적 대상물이 여기 있다면은 토지를 거의 뭐 한 500m, 600m 전방에서부터 해가지고 높은 곳에 올라가서 싹 다 토지를 내려다보고 그 주변에 뭐가 있는지 위에 혐오 시설은 없는지 그 묘지는 몇 개가 있는지 그리고 뭐 이쪽에서 뭔가 이 땅에 대해서 뭐 개발 행위를 할 때 문제되는 게 없는지 또 어디로 진입할 수 있는 도로는 몇 군데가 있는지 그런 것들을 보면서 높은 데서도 보고 멀리서도 오면서 이 땅에 대해서 주변 환경을 전부 검토를 해가지고 이제 땅을 이제 현장을 분석을 했었는데 지금 현재는 위성지도 때문에 상당히 이제 편리하게 되는 점. 그래서 손품을 확실히 잘 파시면은 이런 부분에서 이제 실수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상당히 많이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참 현장 분석은 가서 그 땅 자체하고 그 인근 지역의 그런 현황 그것만 한번 보면 되고 위성지도는 분명히 다시 말씀드린 2년 전이나 3년 전 그 사진이기 때문에 현장은 분명히 바뀌었을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현장은 꼭 가보셔야 되고 그 현장 가져가지고 광범위한 부분은 위성지도로 보지만도 그 토지 인근으로 뭐 한 반경 한 200에서 500m까지는 우리가 직접 가서 현장 분석을 꼭 해야 됩니다. 그래 현장 분석을 꼭 해야지만이 이제 내가 실수를 하지 않고 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현장 갔을 때 무조건
건물 부분은 토지에선 지약입니다. 이제 건물이 있으면은 그 건물 부분의 권리 관계를 정확하게 분석을 해가지고 건물을 처리를 하는 권리 관계를 확실히 해놓고 내가 건물을 매입을 한다든지 아니 처리한다든지 그 두 가지 부분만 해놓으면은 크게 뭐 문제가 될 일은 없습니다. 매물은 이 정도로 분석을 하시고 그다음에 현황 분석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지상권하고 이제 법정 지상권이 성립이 돼버리면은 상당히 애를 먹습니다. 그리고 유치권 이런 거 같은 경우는 현장을 가가지고 이제 그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서류로 확인이 안 되는 부분들은 묘지 부분이라든지 여기 지상권 하면 이제 건물 부분입니다. 건물이 아니더라도 뭐 수목 이제 나무들이 이제 올라가 있을 수도 있고 거기다가 이제 뭐 또 상당히 뭐 오래된 돌도 있습니다. 막 또 가치가 나가는 돌, 뭐 고인 돌 말고도 이제 그런 돌들 그런 것들이 있을 수도 있고 뭐 다양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현황공사할 때 그다음에 서류 확인 안 되는 거, 묘지 부분도 정확하게 체크를 해야 된다는 거. 네, 아까 전에 제가 금방 말씀을 드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계약 시 주의사항 응용 기술인데 이 현황 분석은 무조건 잘 해가지고 내가 이제 현장 답사뿐이 이건 현장 답사가 무조건 답입니다. 가서 보는 거. 그래서 소유권자 확인, 계약을 쓸 때를 얘기하는 겁니다. 소유권자가 요즘 직접 이제 본인이 나와가지고 계약을 쓰는지를 확인을 하고 그다음에 그 소유권자 확인하는 거는 주민등록증 그로 확인을 하고 그리고 이제 행정안전부에서 발행하는 이제 주민등록 발급일자 확인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뭐 주민 세 자리 번호가 있는데 그 130번인가 그 확인을 정확하게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거를 전화번호로 확인을 해가지고 내가 계약을 쓰기 이전에 그 소유권자를 확인할 때 전화로 발급일자를 이제 전화번호 그 행정안전부에서 하는 그 번호에다 넣어서 확인을 하면은 맞다 안 맞다가 얘기를 해줍니다. 하지만 그 사기꾼들이 마음을 먹고 달려들었을 때는 참 위조라든지 그런 부분 다 해하면은 피할 길이 참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법무사라든지 중개업자를 통해서 꼭 거래를 하시면은 그런 하자는 막을 수가 있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배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소유권자 확인은 정확하게 하고 이제 소유권자가 안 나왔습니다. 그러면 소유권자 안 나오고 이 대리인이 왔을 때 위임을 받은 이 대리인이 왔을 때는 대리 위임장하고 인감 위임장에다가 인감 도장이 찍혀져 있어야 되겠죠. 인감 도장. 대리인에가 위임을 한 사람, 위임자의 인감 도장과 위임자의 인감 증명서 꼭 있어야 됩니다. 위임장하고 위임자의 위임장은 인감도장이 찍혀 있는 위임자 인감도장에는 위임장하고 그다음에 인감증명서가 이제 대리권자가 이제 있는 거 확인을 꼭 하고 그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본인 확인 전화번호 전화 통화입니다. 예. 뭐 전화 통화를 해가지고 또 딴 사람이 받아가지고 또 그 소유자 인척을 하면은 또 뭐 하긴 뭐 어쩔 수는 없겠지만 이런 부분에서 개인 그 소유자 주민번호를 또 확인을 해서 전화번호가 소유자시냐 지금 계약 쓰기 전에 절차상 본인 확인해지만 절차상 전화를 드렸다. 그러면 주민등록증상 번호를 물어보도록 한다면 이제 얘기를 해주면 그럼 뭐 대략적으로 뭐 거의 뭐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임자의 대리권자의 경우 위임을 했는지 그 확실한 여부 그리고 웬만하면은 전화 녹음해놓고 하면은 또 내가 이제 빠져나올 수 있는 부분이 또 있습니다. 소유권자 확인 그리고 이런 부분 할 때는 웬만하면 법무사가 이제 내 소유자를 대리로 해가지고 아니면은 중개업자가 꼭 끼어야 된다는 거. 그렇게 하지만 나중에 사고가 생기지 않으니까 그런 부분 잘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계약을 쓸 때 보면은 이제 제한물건이면 소유권 이외의 권리 사항인데 이제 이것은 을구에 이런 부분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을구에 가면 여기에 보면은 뭐 저당권, 뭐 근저당권, 뭐 소유권에 이외되는 부분인데 뭐 대략적으로 이런 것들 뭐 전세권 뭐 많죠. 뭐 지상권, 뭐 설정돼 있는 것들 이런 게 설정이 돼 있는 것들을 체크를 합니다. 그리고 저당권하고 뭐 저당권, 근저당권 이런 경우야 뭐 채권, 채무의 관계이기 때문에 돈을 주고 이제 이 사람 지주가 받아서 없애버리면 되는데 이 전세권이라든지 이것은 이제 기간이 명시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상권도 이제 뭐 상당히 오래된 지상권 같은 경우 또 골치가 법정 지상권 그죠? 이런 거는 이제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확인해야 됩니다. 법정 지상권 위에 뜨지가 않기 때문에 이것은 지상권자하고의 얘기를 정확하게 해봐야 되는 거. 그 제한물권은 이런 식으로 확인해서 풀 수 있느냐 안 풀 수 있느냐 그 부분을 잘 확인만 하면 됩니다. 웬만한 건 제한물권은 다 처리가 가능한 거니까 계약상에는 그렇게 문제가 안 되고 제한물권이 이제
이제 갑구에 나와 있는 소유권에 제한이 되는 내용들, 압류라든지 가압류, 그 다음에 뭐 그런 부분들을 상당히 체크를 잘해야 됩니다. 그런 거는 내가 땅을 샀다가도 이전을 못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그 돈을 그 투자 자금을 날리는 경우도 생기기 때문에 갑구를 정확하게 봐야 된다는 겁니다. 갑구를 봐가지고 내 소유권을 나중에 향후 소유권을 이전했을 때 문제가 되지 않는지 한 거. 그리고 이제 매수 유리한 계약서 작성은 내가 땅을 샀을 때 단기적인 목표를 가지고 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토지를 단기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뭐 소유자 공동으로 지분으로 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뭐 본인 제가 박규남이면 뭐 박규남 뭐 2인 이런 식으로 소유 계약자에게는 꼭 이게 매수자에는 들어가야 됩니다. 앞을 모르니까. 제가 계약자가 이제 제가 안 되고 다른 사람이 됐을 경우에는 매도자가 매도형 인감 이제 발급을 거부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왜 계약한 사람하고 다르기 때문에 내가 매도형 인감을 떼줄 수가 없다. 그러면 또 시간적인 또 시간이 지체되고 또 이전하는데 또 하자가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박규남 외에 몇 인을 하고 거기서 그 중에서 특약사항에 잔금을 다 받았을 경우 이제 매수자가 말하는 쪽에 매수자가 요구하는 쪽에 그 매도형 인감을 즉시 발급해 주기로 한다는 그런 특약사항을 놓고 그리고 이제 이런 부분은 꼭 넣어야 됩니다. 이건 단기적으로 내가 땅을 팔 수도 있기 때문에 뭐 꼭 땅이라 해가지고 10년, 20년, 뭐 5년씩 그렇게 기다릴 필요가 없고 내가 1년 샀다가 산 그 세금만 내고 뭐 그 다음에 바로 팔 수도 있지만 이 단기적인 부분 때문에 왜 몇 인 이거 꼭 들어가야 된다는 거. 그리고 이제 내가 덩어리를 살 수 있으면 덩어리를 큰 땅을 산다. 1000평, 2000평. 그러면은 거기서 이제 분할 부분도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달라는 그런 부분을 해야 됩니다. 이제 분할도 계약이 된 이유 이제 매도자는 분할에 적극 협조하도록 한다. 이 부분은 1000평이면 1000평 땅 하나가 팔 때 수요자가 이제 제한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소액들한테 팔 수 있게끔 이제 분할을 해놓으면은 이제 땅은 내가 그 어떤 자금이 필요할 때 꼭 굳이 한 덩어리 안 팔더라도 그 필요한 만큼만 잘라서 이렇게 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분할을 꼭 또 해놓으면은 나중에 매도할 때 유리하다는 점. 그래서 이런 부분 잘 이제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나머지는 뭐 특별한 경우가 없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거는 뭐 계약 시 주의사항 및 응용기술은 뭐 이 정도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중요한 건 이제 가격적인 부분을 어떻게 조정을 하느냐 그런 그 물건의 하자를 잡아내 가지고 그거 해 가지고 이제 계약 당시에 좀 조정을 하면은 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토지를 샀으면 이제 매도 준비를 해야 되는데 한마디로 이제 토지를 이제 매도를 한 거 살 때부터 이제 팔 준비를 해라. 왜냐면 한마디로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중개업자가 되는 식으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직접 내가 사업자가 돼야 된다. 부동산을 투잡해라. 부동산 최고의 투잡이다. 이게 뭐냐면은 부동산만큼 그 투잡을 해서 큰 돈을 벌 수 있는 투잡이 없습니다. 근데 부동산은 내가 이번에도 또 말씀드리지만 돈이 절대 많을 큰 거액이 아닙니다. 아파트 같은 경우는 거액이 덜 들지요. 거액 같은 경우 들었는데 특히 감남권일 때야 뭐 상당히 뭐 최소 뭐 5, 6억 이상은 이제 있어야지 아파트가 매입이 가능하죠. 그렇기 때문에 투자가 힘든데 뭐 지분으로 들어간 것도 이제 그런 것도 좀 힘들고 아파트는. 그래서 부동산에 살면 이제 투잡을 얘기하는 건 토지 투자입니다. 토지 투자. 이 토지 투자는 투잡이 된다는 게 작은 소액으로도 됩니다. 1000만 원, 몇백만 원으로도 투자가 가능한 게 부동산 토지 투자인데 이런 부분은 토지 투자를 사가지고 단기적으로 이제 파는 부분을 이제 생각을 해보자 이런 겁니다. 근데 이게 합법적으로는 상당히 힘듭니다. 내가 불법을 얘기하는 건 아닌데 그 팔 때 그 단기 매매할 때 제일 문제가 세금입니다. 이 세금 때문에 단기 매매를 못 합니다. 그래서 국가에서도 부동산 규제를 할 때 제일 많이 하는 것이 이제 세금입니다. 세금이 토지거래 허가인데 이 세금과 허가 부분만을 피해가면은 당연히 단기 매매가 가능합니다. 이제 단기 매매. 그리고 이제 이런 부분을 이제 잘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되지 하시는 분들 보시면은 흔히 말하죠. 미등기 전매라든지 이런 부분을 했다가는 상당히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이 상당히 재질이 미등기 전매 나쁩니다. 이 재질이 나쁘다고 하지만도 실질적으로 돈을 버는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법니다. 이제 미등기 전매를 해가지고 투자 형태로 하되
이제 단기 매매를 이제 미등기 전매를 하고 아니면은 또 세금적인 부분을 회피하는 것들 이러면 안 돼. 뭐 세금에서 뭐 업계약이나 다운계약이나 뭐 이런 것들을 많이 해가지고 아주 단기적으로 이걸 파는데 이런 것들을 하면 안 된다는 거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이제 그러면 내가 살 때 이렇게 하면 어떻게 이거 내가 단기로 매매를 하느냐 이런 것을 할 때는 내가 샀을 때부터 이제 팔 준비를 한다는 게 내가 개인적으로 판매할 수 있는 사이트가 많습니다. 사이트가 있고 그다음에 블로그, 카페, 뭐 벼룩시장 뭐 이런 식으로 이거 외에도 광고가 뭐 신문 광고 그다음 뭐 또 다양하게 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뭐 인터넷 마케팅으로 해가지고 이제 메일 광고 이런 부분을 살 때부터 내가 계약을 한 다음에 전매하면 70% 세금을 내면 되지만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해서 살 때부터 이렇게 바로 준비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투자를 한다는 그런 토지 투자를 한다는 내가 전문적인 부분을 주변 사람들한테 하고 많은 활동을 해야 됩니다. 그런 모임 동아리 활동, 동아리나 동호회. 동아리나 동호회 활동을 하고 내가 이제 투자를 준비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이런 많은 준비를 하고 난 다음에 이제 그 땅을 좋은 땅이 나오면은 지주 작업부터 해가지고 땅을 싸게 사서 이런 좋은 땅들을 이제 그 바로 현지에다 내놔도 되고 그리고 이런 또 불특정 다수들에게 또에 대한 그런 매수자를 또 찾아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땅을 사가지고 이제 지주 작업이 들어올 때 현장 확실히 파악해라. 이건 뭐 어떤 얘기냐면은 내가 땅을 사서 2년 정도 됐다. 일반 세율이 대상이 됐습니다. 이제 일반 세율 올해까지만 해가지고 부재지주의 중과세가 연장이 되냐 안 되냐 확인을 하게 되는데 일단은 내가 땅을 사놓고 보유를 하고 있으면은 이 지주 작업이 들어옵니다. 제가 지주 작업 하듯이 다른 사람이 이제 지주 작업이 들어오는데 중개업자들 지주 작업이 들어올 때는 이 현장 확인을 똑바로 해야 됩니다. 현장 확인 안 하고 실질적으로 제 주변에도 논산에 있는 땅 같은 경우도 뭐 한 돈을 뭐 거의 천안입니다. 천안 쪽에 땅이 뭐 120만 원 하는 시세를 당연히 이 사람도 벌었지만 싸게 뭐 한 40만 원 그 사람이 샀을 때는 한 뭐 7, 8만 원을 샀었습니다. 7, 8만 원을 샀는데 지금 40만 원 준다니까 이 뭐 5배 정도가 남았다 생각하고 아이고 많이 벌었다. 이 정도면 팔자 하고 확인도 안 하고 팔았는데 그 주변 시세 알고 보니 120만 원이었습니다. 상당히 그때는 뭐 땅이 어떻고 저떻고 하면서 땅을 하자를 잡아가지고 가격을 쳐서 인정을 하고 40에 팔았지만 알고 보니까 나중에 팔고 나서 보니까 120만 원 얼마나 속이 쓰리냐는 겁니다. 현장 체크를 확실히 해야 됩니다. 현장 체크를 할 때는 아까 전에 역할을 이제 바꿔가지고 내가 사는 사람 입장에서 다시 중개업자 확인을 해보면 됩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중개업자를 확인을 해보면은 중개업자는 비싸게 얘기하기 때문에 120만 원을 충분히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사람 40만 원 얘기한 사람한테 이 비양심적인 사람이죠. 그럼 한 300만 원 되면 오라고 이제 얘기를 해주면은 이 사람이 나중 되면 실질적인 가격을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주 작업이 들어올 때는 내가 갑입니다. 갑. 얼마든지 가격을 지고 흔들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지주가 들어왔을 때는 현장을 파악을 하고 내가 120만 원이면은 실질적으로는 얘들은 150만 원 정도가 시세라고 봐야 됩니다. 그러면 내가 150되면 와라. 이런 내가 그냥 메시지를 줬을 때는 며칠 뒤에 분명히 전화 와서 150이면 팔 거냐는 반문이 또 들어옵니다. 그러면 와이프하고 상의를 해야 된다. 이게 와이프가 또 170되면 판다고 그러는데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은 이제 그 사람은 계속 딸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무리한 가격까지 요구하면 손을 털겠지만 그래도 호가를 계속 올릴 수는 있다는 겁니다. 그 현장감이 좋을 때는 뭔가 이렇게 지주작이 들어올 때는 현재 중공업지가 산업단지가 들어온다든지 아니면 큰 개발 계획이 발표가 된다든지 뭐 그때 이런 게 많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마케팅 이제 도사가 되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은 한마디로 내가 팔 준비를 해라는 겁니다. 아까 말한 인터넷 마케팅. 인터넷 마케팅이 돼야지만 살 때부터 팔 준비를 하면은 내 돈을 피 같은 돈을 이제 남의 손에 안 맡기고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가격을 깎아도 내가 깎아줄 이유도 없습니다. 내가 해가지고 구하면은 얼마든지 팔 수 있다는 거. 이것은 우리가 잘 모르기 때문에 힘들다고 생각을 하고 안 하는데 실질적으로 부동산은 얼마든지 투잡을 가능한 겁니다. 내가 다른 투잡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무조건 돈을 다른 직장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은 이 부동산 투잡은 무조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저가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뭐 저한테 이득이 되고 그런 건 아니지만 제가 보면 저도 똑같이 부동산을 투잡으로 시작해가지고 상당히 많은 그런 수익을 내고 결과물 창출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투잡을 하는 방법을
이 시간에 내가 원래 가르쳐 드리려고 했는데 한정적인 부분이 많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요점만 이렇게 해서 지주 작업부터 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마케팅 도사가 되라는 거, 이거 마케팅 도사는 내가 한마디로 매도의 준비를 빨리 할 수 있게끔 어떤 방식으로 하면 마케팅에 내가 전문가 될 수 있는지, 그리고 살 때 준비를 하고 어떤 땅을 좋은 땅을 사서 내가 마케팅을 해서 준비를 하고 팔 수가 있는지, 이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마케팅 준비, 마케팅 정확하게 잘 공부를 많이 해서 전문가가 돼야 될 것입니다. 이로써 4주 동안에 우리 토지 투자에 대한 실전 위한 토지 투자 기술이라고 아주 방대한 내용인데, 우리가 그 방대한 내용을 4주 안에 한다는 게 상당히 좀 힘듭니다. 그래서 지금 거의 강의를 제가 사설적으로 이제 강의를 할 때는 거의 뭐 한 달에서 2달, 뭐 복합적으로 한다면은 거의 이제 일주일에 몇 번씩의 미팅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하긴 하지만은 있는 그런 내용 중에서도 핵심적이라고 한 것만 뽑았지만도 아직 좀 부족한 점이 또 많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더욱 궁금한 점이나 또 그런 강의를 또 개인 교습이라든지 그런 걸 받고 싶으시면은 이제 그런 제 사이트로 나와서 문의를 주시면 되겠고, 이제 다음 기회에 좀 더 또 좋은 내용이 있으면은 또 다음 기회에 또 뵙는 걸 약속을 하고, 오늘은 여기서 4주 동안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